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신경계인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져요. 이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뇌의 주된 역할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뇌를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 하면 떠오르는 호두 모양의 부위가 바로 대뇌입니다. 대뇌는 이름 그대로요, 크고 뇌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합니다.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뇌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좌우 두 개의 반구,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진 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반쪽 공을 우반구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반쪽 공을 좌반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호두처럼 표면에 많은 주름이 존재하고 있죠. 왜 주름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주름진 구조는 그 기관의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주고요, 그에 따라 표면 부위에서 하는 일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대뇌 겉질 바깥쪽 부분에선 고등한 정신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주름진 구조 덕분에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고등한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방금 겉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깥쪽 부분이라는 얘기죠. 대뇌 활동의 대부분은 겉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이 겉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이고요. 겉이 있다면 속도 있겠죠?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앞 시간에 봤던 뉴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뉴런들이 모여서 중추신경을 구성할 때 신경세포체 부위가 모여있으면 회색을 띈다고 해요. 마리집에 있는 축삭돌기가 모여있으면 흰색을 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뇌 겉질이 회색질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이고, 대뇌 속질이 백색질인 이유는 축삭돌기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대뇌의 좌우 반구 겉질은 각각 우리 몸의 반쪽을 담당을 하는데, 좌반구는 우반신을 담당하고요, 우반구는 좌반신을 담당합니다. 즉 왼쪽 대뇌는요, 오른손과 오른발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요, 오른쪽 대뇌는요, 왼손과 왼발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합니다. 어째서 우뇌가 오른쪽 몸을, 좌뇌가 왼쪽 몸을 담당하지 않느냐? 신경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수라는 부위에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구석구석과 대뇌를 이어주는 신경이 연수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 연수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뇌의 네 번째 특징,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고등 정신 활동을 대뇌가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걱정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고등한 정신 활동들이 모두 대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뇌는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내 의지에 따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 그럼 그 명령을 내린 건 대뇌가 아니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대뇌의 겉질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자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감각령, 이름 그대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내가 감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처리하고 운동 명령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것이 연합령이 되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뇌의 고등 사고 능력,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 연합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령입니다. 수의 운동을 조절해요. 수의 운동,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눈이 있네요. 그래서 이 뇌는 왼편을 보고 있는 사람의 옆을 보고 그린 뇌입니다. 앞서 먼저 제시됐던 이미지는 뇌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서 대뇌 전체의 겉면을 볼 수 있도록 그림을 새로 그려보았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마가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죠. 앞 전자를 써서 전두엽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두엽은 기억력이나 사고력, 운동, 감정, 문제 해결 등등을 담당한다고 해요. 다음은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후두엽입니다. 뒤 후자를 써서 뒤통수에 붙어있는 부분 후두엽이 되겠고 이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옆통수, 귀 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측두엽입니다. 이 측두엽은 청각과 후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정수리 쪽에 있는 두엽인데 이 녀석만 이름을 좀 독특하게 부릅니다. 다른 부위는 전부 땡두엽인데요. 얘만 정두엽이 아니라 두정엽이라고 불러요. 얘를 만약에 정두엽이라고 불렀다면 전두엽하고 많이 헷갈렸겠죠. 그래서 이름을 순서를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두정엽은 촉각이나 통각, 미각 등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부위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간뇌입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뇌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말 딱 사이에 껴있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간뇌는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면서 시상, 시상하부로 구분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간뇌의 위쪽 부분을 시상, 아래쪽 부분을 시상의 아래쪽 시상하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책에 따라선 시상하부 아래쪽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뇌하수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시상의 역할은요. 뇌까지 전달된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서 각각의 정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부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분배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특이적인 건요. 입력된 감각 정보 중 유일하게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후각, 즉 냄새에 대한 기억은 다른 어떤 감각의 기억들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남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은 시상보다는 시상 아래쪽, 시상 하부를 더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겠느냐마는 특히 그 중에서도 시상 하부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신경과 내분비샘,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체온과 혈당량, 혈장 삼투압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시상하부예요. 여기에 역할을 하나 더 적어보자면 아까 시상하부 아래쪽에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의 이름, 뇌하수체라고 했었죠? 이 뇌하수체가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아 우리 몸의 내분비샘, 그러니까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는 김에 뇌하수체의 특징도 함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상하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앞쪽 부분 전엽, 뒤쪽 부분 후엽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 다른 내분비샘들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와 함께 우리 몸의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은 이후 수업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손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뇌는요,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하면서 대뇌 다음으로 큰 뇌입니다. 이 소뇌는요,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주의할 점, 소뇌는 직접 운동 명령을 내리진 못합니다. 대뇌가 내린 명령을 받아서 그 운동이 매끄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뇌가 되겠고요. 또한 소뇌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형 감각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소뇌의 기능이 억제가 된다고 해요. 술에 의해 소뇌의 기능이 억제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몸의 움직임이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고 몸의 평형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술 많이 취해서 걸어가는 어른들 보면 어때요?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소뇌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을 꼭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뇌 이름 그대로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뇌와 뇌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작은 뇌이고요.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중뇌가 언급되는 건 대부분 이것일 겁니다. 바로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중간뇌가 담당을 합니다. 이 중간뇌는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예요. 반사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반사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동공반사라고 하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동공이 확장되고 밝은 곳에 들어갔을 때 동공이 수축되거든요. 그런데 동공의 크기 여러분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동공이 수축되고 확장되는 명령을 내린 것은 대뇌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바로 중간뇌가 동공반사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추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뇌교입니다.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하고요.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대뇌와 소뇌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기도 합니다.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연수 아래쪽으로는 척수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연수의 특징 중 하나, 아까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언급한 게 있었죠. 뭐였죠? 바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가면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장소, 그게 바로 연수였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그림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누워있을 때 대뇌와 척수를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뒤통수가 아니라 눈이 보이겠죠. 여기에 눈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오른손은 이쪽이고요. 왼손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우반구, 우반신으로 표현한 것이고 여기가 좌반구, 좌반신으로 표시한 거예요. 아무튼 다시 원래 설명하려던 내용으로 돌아와서 좌반신을 통해 입력된 감각 정보들은 대뇌 우반구로 입력이 됐었고요. 우반구에서 내려진 운동 명령은 좌반신으로 전달된다 했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좌반구로 입력되는 감각 정보는 우반신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좌반구에서 내려진 운동 명령은 우반신을 움직이게 했었습니다. 이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가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신경이 교차되는 특성 외에도 심장 박동이라든가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소화액 분비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들을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이 연수입니다. 따라서 이 연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한 연수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와 같은 반사의 중추입니다. 이 반사작용들은 다음 시간에 척수 반사까지 함께 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줄기가 있습니다. 이 뇌줄기는 앞서 설명했었던 중뇌, 뇌교, 연수를 묶어서 뇌줄기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 부위들을 따로 묶어서 분류를 하느냐?
바로 이 부위들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뇌가 손상되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뇌입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상황이 다르죠. 왼쪽은 대뇌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인 뇌줄기는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의식은 없더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엔 대뇌뿐만이 아니라 뇌줄기를 포함해 모든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뇌줄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 즉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스스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인간과 비교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뇌의 구조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